옵티머스는 명백한 사기고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모펀드가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범 바꿔치기, 증거인멸, 도주 계획 준비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요. 예,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두 금융 사기 사건에 우리의 눈이 쏠리고 있죠. 이 펀드에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돈, 그러니까 피해액은요. 라임 펀드는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되고 옵티머스 펀드는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펀드 사기라는 점에서는 두 사건이 비슷한데 라임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사기로 변질된 이런 케이스 같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악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라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 인터뷰를 하는 날 대략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옵티머스의 흐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상임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득입니다. 우선 자산운용사라는 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대신에 내 돈을 굴려주는 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자산운용사가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시는 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 판매사를 통해서 모집된 자금이 넘어가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이번처럼 예. 이 자산운용사가 펀드라는 걸 상품을 만들어서 증권사에 은행 같은 곳에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면은 거기 이제 은행 출입하던 분들, 거기 증권 출입하던 예. 분들이 그걸 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근데 라임 자산운용은 업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고 들었는데 옵티머스는 업계 사람들도 잘 모르던 곳이라면서요. 잘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낮은 데는 아니었는데 아. 여기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이혁신 전 대표가 있었는데 네. 민주당 선거에도 나가고 해서 유명했던 회사는 회사인데 사실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김재현이라는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뺏긴 거라고 뺏긴 거라고 지금 이혁진은 주장하고 있고 아. 그래서 경영권 문쟁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혁진 전 대표는 김재현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진파전원이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자금이 지금과 비슷하게 안전한 채권에 공공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성지건설같이 신용도가 나오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금감원의 진정까지 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요 얘기도 좀 복잡하죠, 여러분. 요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 김재현한테 넘어가게 됐는가 요 과정인데 넘긴 게 아니라 뺏긴 뺏겼다. 거다. 예. 어쨌든 지금 이 문제의 이 펀드를 판매한 사람은 김재현 대표입니다. 나중에 사람 얘기는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그 옵티머스라는 회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업계에서 뭐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1조 5천억 원어치나 펀드를 팔았나.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구조는 좋은 상품 구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면 쉽게 설명하시면 서울지하철이 공사를 해요. 네. 그러면 현대건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요. 공사 대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사 대금을 담보로 한 매입 채권을 팔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떼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 채권은 들어온다. 그 대신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시기에는 보통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면 예. 4에서 5, 좀 높은 많은 데서는 수익률. 6% 정도까지 가는데 이건 2에서 3, 4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지 않고 등급을 매깁니다. 사모펀드 할 때 위험한 상품은 초고 위험 상품은 1등급. 네. 그다음에 제일 안전한 상품은 5등급인데 네. 이 상품은 5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안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이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예, 예. 판매사들이 예. 쉽게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상품 구조대로만 팔았다고 하면 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안전한 자산 공공매출 채권에 구입한다 해놓고 이게 이대주주가 있는 회사라든가 대부업계라든가 부동산에 투자 심지어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네. 김재현은 횡령을 해가지고 주식 파생상품 투자에서 수백억을 날린 엉뚱한데 것까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곧 피해자 인터뷰도 한번 할 건데요. 피해자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이제 한 얼마가 생겼다. 한 이거를 잠깐 좀 어디 맡겼으면 좋겠는데
은행 이율이 한 2.1 뭐 이렇게 되는데 됐을 겁니다. 그 당시는. 그 은행 직원이 저 증권사 직원이 한 0.3% 정도 더 높게 쳐주는 대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이익도 아니고 조금 높게 쳐주는 대신, 한데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 투자하시면 안전해요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니까 나라 망하지 않는 한 이게 안전하구나. 근데 0.3 정도 더 준다니까 뭐 고수익은 아니지만 그럼 여기 한 6개월 투자하죠 뭐 이러고 돈을 넣으셨다는 예. 거예요. 몇 억을. 그걸 날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고수익 노린 사람이 아니란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도해 주셨는데 진영 장관이 일가가 5억을 가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영 장관도 지금 이 피해자처럼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선의로 보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장관을 가니까 다른 데 주식 투자를 못 하니까 사모펀드는 허용이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것도 금융회사 상품이고 네. 안전하다고 직원이 이야기하니까 이 진영 장관의 해명을 보면 안전해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저도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아마 저도 가입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예. 공공기관에 투자합니다. 수익은 뭐 적금이나 이런 거보다 조금 높아요. 이러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피해자 사모펀드 피해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네. 다들 이자가 많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죠. 저도 이 피해자님들 다 만나봤는데 네. 이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정말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판매했던 NH 직원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판매를 한 거죠. 자, 상품 자체가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상품이 애초에 설계된 대로 공공기관에만 잘 투자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 투자한 거예요, 대표님? 이게 보면 사모사채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모사채에서 CNPC라는 회사, 그다음에 아트리모스라는 회사, 그다음에 대부 TK 이게 다들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들은 페이퍼 컴퍼니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보도를 보니까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까 사우나고 본사 주소지가 세상에. 오피스텔이고 2천억짜리가 투자된 회사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구조를 그냥 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예, 그래도 감옥 갈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적은 이자를 주는 대신 자기가 고수익을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처음엔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이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빼돌리려고 와.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지금 결과로서는. 기막힌 일이네요. 예. 솔직히 간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이 큰 정도가 아니죠. 간 큰 정도가 예, 아니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펀드 상품을 가져다가 일반인들한테 판매한 곳이 어디냐면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80%를 NH투자증권이 팔았더라고요. 84% 정도. 84%. 저희 쭉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띄워놓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뭐 쭉쭉쭉쭉 우리가 다 아는 곳이잖아요. 예. 이런 데서 팔았잖아요. 그럼 그 판매사들은 진짜 하나도 일도 모르고 그냥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상품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고요. 상품 내용으로 보면 예. 이게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저수익 상품이고 안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팔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팔았던 84% NH증권 같은 경우가 네. 옵티머스의 정영재 옵티머스 대체 투자자 대표한테 만나고 뭐 들었다. 2018년부터 NH는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파는 과정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상품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저는 모르고 팔았을 거고 개별적 불안전 판매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개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회사 자체에 된다는 이건 검찰 수사가 좀 필요한 거죠. 왜 처음에 들어왔는지.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래도 정용재라는 사람과 NH 사장하고 만나고 나서 됐다라고 하고 정용재가 NH 누군데요? 정용재가. 옵티머스 대체 투자 대표인데 이게 지금 도망갔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직원인 거예요? 대표죠. 보면 돼요. 대체회사 투자회사 대표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가 있고 이 자산운용사 밑에 대체 투자라는 회사가 있는 자, 대표죠. 여기서 그러면 도표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복잡해서 제가 자료 화면을 자꾸 띄울게요, 여러분. 유튜브나 레인보우 앱 모니터 화면 누르시면 돼요. 연루자들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벌였는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이혁진이란 사람이 아까 이걸 만든 사람, 자산 운용사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김재현이라는 사람한테 뭐 넘긴 건지 뺏긴 건지 하여튼 요 지금 문제의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대표는 김재현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영재란 사람, 이 사람은 옵티머스 대체 투자 대표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NH투자증권한테 로비한 게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로비를 해서 이걸 팔게끔 만드는 예.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또 하나 의혹이 더 있는 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금이 2017년도에 유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네. 자본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받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그 금융회사는 자본 건전성이 떨어지게 되면 네.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이건 상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뭐 사형 선고를 하여튼 금융감독원이 내리려고 할 네. 사실 때쯤에 대출 전 단계입니다. 예, 사형 선고 내리기 직전에 한국전파진흥원 여기도 공공기관이죠, 여러분. 이 공공기관에서 이 펀드를 톱썩 사줘요. 그렇죠. 얼마나 사줘요? 750억 정도. 750억이나 사줘요. 개미 투자자들은 뭐 2억, 3억 살 때 거기서 엄청 사줘요. 그러는 바람에 사형 선고 면했죠. 그렇죠. 면했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했던데 정영재가 개입을 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수배됩니다. 정영재가 한국전파진흥원에 가서 이거 좀 사라고 이렇게 그것도 로비하지 않았을까 유치했다라고 의혹.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한 네. 게 정영재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김재현 밑에 지금 그려져 있는 윤석호란 사람. 저 사람은 옵티머스 사내 이사면서 변호사인데 예. 이 사람은 왜 중요하죠? 이분이 공공매출 채권이라고 했던 서류를 다른 서류로 위조하는데 주도적으로 열의를 했다라고 본인도 자인은 했고 서류는 위조했다고. 공공기관인 것처럼 서류를 예. 위조했다. 예. 거기 투자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수탁사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예. 하나은행은 실제 거래된 성지건설이라든가 대부업체 사모채권을 사들인 거고 예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채권으로 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은행 도장까지 위조를 해가지고 세상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공공기관에 했다라고 했고. 투자한 것처럼 예. 위조하는데 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시 보여주세요. 윤 변호사. 그리고 윤석호 저분이 이사. 아내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이모 변호사고요.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다음 주에 국감 나옵니다. 이모 실명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 이진아. 예,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자 이 사람도 변호사거든요. 이분이 이 윤석호 이사의 부인이에요. 부인이면서 동시에 옵티머스의 주식을 가지고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는 아니고 주식을 9.8%면 2대 주주 아니에요? 그까지는 안 되죠. 아, 2대 그래요? 주주는 이동열. 이동열도 9.8%던데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2대 비슷한 주주죠. 예. 예, 예. 1대 주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2대 주주급의 9.8%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이진아 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인 겁니다. 예. 예. 자, 요런 이제 인물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이동열이라는 인물도 나오거든요. 예, 이동열. 있습니다.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옵티머스 2대 주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사모사채 중에서 많은 회사들로 돈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대부 DK MC 대표를 맡고 있고, 그러니까 모집된 NH로부터 들어왔던 판매사로부터 들어왔던 돈들을 실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에 대표로 이름이 올렸고 이 위용된 자금을 비자금을 조성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열이라는 사람이 사모사채 투자사의 회장이기도 하죠. 예. 동시에. 예. 예. 그러면서 몇 여기 개 회사에 옵티머스의 또 2대 주주기도 한 주주이고. 사람인데 옵티머스가 이만큼 모은 돈 중에 수백억 원이 이동열의 그 사채 투자 수백억 원에 한 4천억 정도가 4천억이에요? 예. 하하. 4천억 정도가 이 이동열이라는 사람 2대 주주 대표가 있는 사채 투자사에 흘러갔다. 아이고 참 복잡합니다. 그럼 뭐예요? 복잡하니까 돈을 빼먹기가 쉽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옵티머스에서 그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을 묻어 있는 그 돈 모아다가 예. 자기네 주주가 운영하는 곳에 투자했네. 그러면은 그렇게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회사를 만든 거죠. 만든 거네요. 예,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뭐 주소가 뭐 사우나고 예, 오피스텔에 만든 주소지를 거네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참. 여기에다가 2천원씩 그런 돈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은 상식적이지 않죠. 4천억 정도는 걸로 갔고 또 꽤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데 김재현 대표가 또 유용한 돈도 있고. 어디로 개인적으로. 흘러간 회사를 또 들여다 보니까 아까 김재현 대표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재현 대표의 와이프 부인이 그 회사들의 감사로 이름을 딱 올라 예. 있다며요. 그러면 김재현 대표랑 연결된 곳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당들이 운영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했는데 지금 차명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진아 행정관이 그럼 누구래요?
그게 김재형 걸 차명을 해서 비서한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명 주식을 보유하든 어쨌든 사모펀드 주식을 보유했던 분이 네. 그 시기도 작년 10월이면 조국 사모펀드 논쟁이 한참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청와대 입성했는지. 그래서 그 의심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게이트의 단초라고 좀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감에 다음 주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보고요. 자문단도 있었죠. 자문단 자료 띄워주십시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문단. 너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아서 제가 지금 띄워달라고 한 겁니다. 이현재 전 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그리고 아까 이걸 뺏겼다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이혁진 전 대표도 여기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자문단에는. 여기서 양호라는 분, 요 사람은 자문단이기도 하면서 주주죠. 주주도 최대 주주더라고요. 14% 넘게 갖고 있는 네. 최대 주주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지분을. 그래서 녹취록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 녹취록을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가 했던 녹취록이나 양호 저물이 했던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2017년도 시정적기 조치 유예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아까 않습니까? 금감원 사형 선고. 이 사형 선고가 지금 내려지기 직전에 살아나기 위해서 금감원에다가 이행을 하는데 금감원 직원과 통한 내용을 보면 저는 금감원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인데요. 양호하고 금감원하고 일단 통화한 김재현하고 김재현하고 금감원이 금감원 통화한 직원과 내용. 통한 내용 보면 금감원 직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컨설팅 해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시정적기 조치 유예를 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제시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양호 저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녹취록을 보면 네. 내가 이현재를 그러면 안 만나도 되겠네. 내가 이현재 안 만나도 되겠네. 이현재한테 부탁을 하면 그러니까 이현재는 누굽니까? 모패하지 않습니까? 금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본 거죠. 양호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은 그럼 이재현까지는 안 가, 이현재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는 뭐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의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 사기 펀드는 전혀 몰랐어요. 자, 다 그런 입장이죠 지금. 그렇죠. 전부 다. 예. 싹 다 몰랐다. 그러니까 양호 저분은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주식을 투자했고 저는 이제 또 나중에 검찰 수사가 되면 일부는 차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모르겠는데 양호 저분은 직접적 개입이 돼 있는 거고 이현재나 최동욱 이런 전 검찰총장도 지금 여러 군데서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름을 팔았던 네, 어쨌든 네, 간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저 정도 고문을 올렸으면 월급은 적게 받지 않았을 거거든요. 월급 이상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공식적으로 자문단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나 모르고 이름만 올린 거다. 혹은 양호 은행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름 올린 거다. 이런 입장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조금 더 쉽게 더 보충해 가면서 이 사건은 따라가도록 하고요. 오늘 본방 끝나고 이어지는 유튜브 댓글쇼에서도 부족한 부분들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득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